온 가족의 건강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순항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순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네. 최근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여러 증상을 방치할 경우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와 식습관 개선, 체중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5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 인원 중에 72.2%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사증후군이란 질병은 어떤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건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대사증후군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 또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 같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임상적으로도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 혹은 2형 당뇨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종 심혈관 질환과 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 가지 질환군으로 개념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모인 그런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칭하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없던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과거 이러한 개념을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좀 다른 이름인 신드롬 X라고 명명하여 발전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한 개인에서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된 이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진단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얼마 안 됐나 보네요. 네, 대사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또 이상지질 혈증, 높은 혈당 등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대사적 이상 상태로 진단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2000년대 정도이고요. 네. 이러한 진단 기준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면서 실제 유병률을 조사하게 되고 현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앞서서 이제 대사증후군 소개를 해주실 때 성인 4명 중 1명이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유병률이 높다는 의미일 텐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최근 식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 1988년도 유병률은 24.9%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5년도에는 30.4%, 2007년도에는 31% 이상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과 동반된 심내혈관 질환 및 대사질환, 또 사망률 증가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화인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 대사증후군 환자 수가 늘어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비만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등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와 함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서 국내 30세 이상의 성인의 약 30%를 고혈압 환자라고 보고하였고요. 현재 치료율에 있어서 높은 개선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고 고령으로 갈수록 혈압 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유병률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유병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대사증후군의 또 하나인 이상지질 혈증의 경우에도 고중성지방 혈증 및 저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증도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 질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더욱이 복부 비만을 동반하거나 혹은 비만 환자가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걸까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둔하게 돼서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이를 극복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대사 경로하고 연관이 돼서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하면 기타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률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적어지는 거군요. 이것 때문에 당뇨의 원인이자 또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함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겠군요. 네, 많은 연구들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대사증후군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두 질환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유병률을 보더라도 실제 외국 연구에서 2형 당뇨병의 환자의 한 85%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국내 연구를 살펴봐도 당뇨를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 한 77%가 이상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를 외래에서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대사증후군 동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더 나아가서 대사증후군은 또 당뇨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는 당뇨에 대해서 더욱 주의하실 것을 강조드리고 국내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약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의 구성 인자들을 만족하는 항목수가 많아질수록 당뇨병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대사증후군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그러니까 결국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복부 비만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는데요. 그 몸 안의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간의 포도당 합성 작용이 조절되지 못하고 또 근육이나 지방 조직의 포도당 사용이 효율적으로 증가되지 못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이때 상승한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췌장이라는 곳에서 베타세포에서 보상성으로 인슐린 합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노인에서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발생의 예측 인자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상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사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혈당 대사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과 지질 대사 이상으로 인한 중성지방의 증가, 고혈압 등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부 비만이 동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이상 소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위험 인자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소견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신 결론은 어떤 대사증후군은 특징적인 그런 이렇다 할 증상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근데 진단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아. 진단 기준은 총 5가지 항목으로 있는데요. 복부 비만, 또 고혈압,
혈당 장애, 고중성 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5가지가 속하게 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북부 비만은 허리 둘레로 알 수 있잖아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기준이고 혈압은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130 이상,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85 이상입니다. 네.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중성 지방 수치가 150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이고 공복 혈당은 100 이상이 기준입니다. 당뇨 기준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러한 총 5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3가지 이상의 기준이 넘게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증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사증후군과 당뇨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사증후군이 어떤 질병 혹은 생명에 정말 안 좋은 악화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어떤 질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대 3대 사망 원인은 인구 10만 명당 1위가 악성 신생물,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당뇨병은 5위에 올라서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많은 질환들이 대한민국 성인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들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위험 인자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어떤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 발생률이 높았고요.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도 더 높았습니다. 네. 또한 심근경색증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를 평균 13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포함하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약 2배가량 높은 결과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남자에서는 1.4배에서 2.2배, 여성에서는 1.3배에서 2.7배 정도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많은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이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각종 암 발생 및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 말고 그 외에 또 어떤 병을 유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대사증후군은 이제 체내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곳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환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으로 신장혈관의 죽상경화나 신장 위축, 섬유화가 발생하기 쉬워 만성 콩팥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는 뭐 앞서서 미리 언급을 해주셨는데, 콩팥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병과 연관이 있습니까? 또 결장이나 직장에 악성 신생물을 포함한 신생물이 동반되어 있을 위험성이 1.3배, 또 결장암이나 직장암의 위험성이 1.3배 정도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아시아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간세포 암종이 발생이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요. 유방암 위험도 역시 여성에서 2.8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 모두 가임기 여성보다 폐경 여성에서 대사증후군과 유방암은 특히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은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환자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담도암, 자궁내막암 이런 여러 가지 신생 악성물과 관련성이 높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주요한 위험 인자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가 어떻게 보면 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또 그로 인한 사망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치료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과 복부 비만으로 인한 포도당 불내성, 또 혈압 상승, 이상지질 혈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만,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 우선 각 질환에 대해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비롯한 심내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이외에도 꼭 생활습관 교정 및 그런 여러 가지 식습관이 동반되어서 치료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수정하는 것은 약물 치료보다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치료 목적은 어떻게 보면 완치가 아니고 관리인 것 같은데 혹시 치료 중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대사증후군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위험 요인에 접근할 때 주의할 것은 이러한 위험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심내혈관 질환이 연속선 상에서 점차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시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사람의 경우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이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조기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나 또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요소나 흡연, 또 과체중 등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장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의 다른 요소나 또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게 생활습관 개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우선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식사 양식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저열량, 저지방, 또 저탄수화물과 같은 건강 식사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열량 식사법은 운동을 통해 그 에너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체내 지방을 감소시키고 또 근육량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소화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탄수화물 경우에는 과다 섭취를 줄이시고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고요. 또 채소나 과일 등의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고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먹을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식이요법 꼭 지켜주시고요. 이것 말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 더 알려주시죠. 네, 식사 외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성인에서 대사증후군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운동이나 또 직업적 활동 등을 특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중등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및 또 신체 활동을 주당 3시간에서 5시간 또는 고강도 운동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등도 강도 이상 운동이라는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걷기, 청소하기, 또 배드민턴, 천천히 수영하기, 또 평지에서 자전거 타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고강도 운동에서는 조깅이나 축구, 또 빠르게 수영하기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흡연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금연인 거죠? 예.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한 48%, 또 성인 여성의 6.3%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흡연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대해
한 13개의 그런 코호트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을 한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 흡연을 했던 사람과 또 현재 흡연 중인 사람 모두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간접 흡연 역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흡연은 대사증후군의 요소 중에 특히 복부 비만, 또 중성지방 혈증, 또 고밀도 지질 단백질의 또 낮음, 또 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의 감소, 또 인슐린 저항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연이 동맥경화 발생 및 혈전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 금연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심내혈관 질환을 낮춘다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직간접 흡연을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식이 조절, 운동, 그리고 금연. 사실 이거는 대사증후군 환자뿐만이 아니더라도 건강 챙기는 모든 분들이 실천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